자, 일단은 단원 정리 시작합니다. 일단은 나를 키우는 읽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권영선, 어이구, 선배님이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해봅시다잉. 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단원은 열기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단원 열기 같은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학습 목표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 학습 목표가 시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요거죠. 정보를 얻는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보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책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고 해서 직접 이렇게 대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대화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읽는 책 읽는 읽기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이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발표할 수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원에서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읽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한번 발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읽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1단원 1-1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보는 게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생각 열기. 유명인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자, 소설가 이순옥,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가네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나무를 심는 일과 같습니다. 뭐뭐가 같다. 자, 여기 이제 비유법도 들어가 있죠.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나무를 심는 일이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비추리라고 해요. 유비추리는 비슷한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유비추리인데 이걸 또 줄여서 유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소설가 이순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나무 심는 일이래요. 자, 독서의 나무에서 지식의 그늘이 생기고 그 지식의 열매가 달립니다. 그 나무 곁으로 함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음악가 장한나. 음악은 소리, 책은 문자를 사용하는 예술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닮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든 책이든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곳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람은 감동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네요. 그쵸? 예, 설명하는 글의 성격은요, 여긴 좀 빠져 있는데 객관적인 성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 객관적이냐면 바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물론 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자, 성격은 예시적, 예를 들어주고 해설, 교훈적 이렇게 있네요. 제재는 이동무, 책 읽기. 자, 제재는 뭡니까? 제재라고 하는 것은 중심 소재.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를 제재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이 이동무라는 사람의 책 읽는 방식이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자, 주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 부분. 친구들, 고요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 꼬이지.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글 쓰는 전개 방식, 글의 표현상 특징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말을 거는, 그쵸? 즉, 말을 거는 방식으로 지금 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 거는 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뭡니까? 친근감이죠. 이 친근감을 형성해서 독자가 좀 더 이 글을 좀 이렇게 달라붙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 더 힘들고 더 읽기가 싫지? 자, 그래서 여기는 책을 읽기 힘든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며 또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 물론 재미있으니까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나와 있죠.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니까 읽기도 하지.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5.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책을 읽고 6.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책을 읽고 7.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책을 읽지 8. 이것들 말고도 세상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셀 수도 없이 많을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 이게 되겠죠. 총 8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 나갈 때 글의 구조를 좀 분석해 가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체크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운데 부분. 그러고 보니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 조선 후기의 학자는 이덕무야. 이 사람은 소문난 책벌레였는데, 자, 책벌레 뜻이 뭡니까? 책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사람. 책벌레였는데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볼까? 자, 여기는 지금 이동무 책 읽기 태도가 있죠? 항상 책을 읽어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아래 내용에 나옵니다. 자,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1. 그러니까 배고플 때 조금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요. 조금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낭낭해진다. 뭐가 좀 이렇게 맑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잃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니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자, 상념, 상 이렇게 생겨나요. 념, 생각. 상념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상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어떻다? 이런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진다. 자,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먹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4. 콜록콜록콜록 할 때 책을 읽으면은 기운이 통창 뭔가 뻥 뚫리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덕무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 4개가 있네. 자, 어때? 놀랍지 않아?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 다 낫는다니 말이야. 오직 책에 이렇게 열중하다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마니아와 비슷하네. 뭐 다른 말도 뭐가 있을까? 덕후. 그죠? 예. 이동무는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대. 자, 그럼 간서치가 무슨 뜻이라고요? 책만 보는 바보. 자, 뭐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거야. 이동무는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자, 서자는 뭡니까? 서자는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인데 엄마가 양반이 아니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자였어요. 네. 그래서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 자, 이거 왜 그랬습니까? 자, 조선시대는 신분제였죠. 그렇죠? 예.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 아무리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니까 아무리나 할 수 없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중인 계층이 있었어요. 중인 계층이. 그 오리지널 100% 양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천한 일, 그 좀 이렇게 더럽고 힘든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바로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었지. 자, 책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위로가 됐단 얘기죠. 자, 다음 내용. 자, 지금 선생님이 보는 거는 자습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지극히 슬픈 일이 닥치면 온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기만 해서 그저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그렇죠? 너무 슬퍼요. 그래서 너무 막막해. 그치? 그래서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서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자, 그러면 이동무라는 사람은 슬플 때 뭐를 합니까? 무엇을?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내가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장자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까막눈은 뭐예요? 까막눈, 글을 못 보는 사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이걸 까막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까막눈이라면은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그럴 때 달리기를 하더라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북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낀대. 자, 그래서 요 단락은 뭔가 좀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죠. 달리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동무는 달리기나 노래를 하는 대신에 책을 읽었던 거야.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 좀 정해두는 거 어떨까? 자, 지금 권하고 있죠? 우리도 한번 책을 한번 정해볼까?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으로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보는 거야.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걱정이나 근심도 있고 그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알아? 글을 읽던 중 갑자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8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책 읽기의 유용성, 유용이라는 것은 쓸모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그 순간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다고 했지? 속으로 읽거나 마음의 눈으로 읽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서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지. 이덕무는 마음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특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 소리를 내서 글을 읽다 보면 몸속의 기운이 잘 흐르게 되어서 기침이 멎게 된다는 거야. 친구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봐. 정말 기침이 멎는지.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예, 기침막 나올 때 책 읽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제 끝부분.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만약 배고프거나 배부르지도 않고 춥거나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니까 얼른 책을 두고 독서 산매에 빠져야지. 산매. 산매는요, 어떤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주변에 다른 일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태를 산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끝부분에는 책 읽기의 가치와 힘에 책을 읽자는 당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그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으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책 읽기가 왜 가치 있고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은 총 4가지가 있었죠. 그쵸? 배고플 때 읽으면 배고픔을 잊게 된다. 추울 때 읽으면 어디 보자. 추위를 잊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유익한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면은 어떤 이런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4번째 유익한 기침할 때 읽게 되면은 기침 소리가 멎게 된다. 완전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글 읽기의 즐거움은 뭐가 있습니까? 알매의 즐거움.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감동의 즐거움. 그렇죠? 그리고 깨달음의 즐거움,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다. 이 3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2번째, 이 글의 글쓴이가 글 읽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까닭.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자, 바로 위에 있죠. 그렇죠? 이동무가 말한 것처럼 4가지 유익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박스에서 찾았던 것처럼 알면 즐거움, 감동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 읽기가, 글 읽기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번. 자신은 주로 언제 책을 읽었는지 떠올려보고 그때 책을 읽어서 좋았던 점을 말해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행동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신의 책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신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떠올려보고 그 책의 내용과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별적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거죠. 독서일지 작성하는 건데 제목, 글쓴이, 책의 내용,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느낀 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정리를 했어. 독서일지에 정리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랑 좀 이야기를 해볼까? 이 내용을 누구한테 좀 설명을 해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적용 부분. 자, 정리지가 나와 있네. 정리지. 정리지가 아니군요. 자, 수필이 하나 나와 있네요. 학습활동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무들. 수필. 자, 수필을 정리하자. 여러분들이 수필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수필에 있는 내용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여기에 깨달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어가면서 어떤 게 사실적인 거고 어떤 게 주관적 판단인지, 즉 어떤 게 경험이고 어떤 게 주관적 판단인지 깨달음인지 이걸 구분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제자계관, 현대수필, 경수필. 자, 경수필은 뭐냐면 수필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수필과 중수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경자가 무슨 말이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가볍다. 그러면 뭐가 가벼워요? 내용이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경수필 하면은 일상적인 내용,
일상적 경험에 대한 내용이 경수필이고, 중수필 하면 이때 중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뭐 칼럼 또는 뭐 시사적인 내용 또는 뭐 에세이 뭐 이런 종류의 글을 중수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논리적이고 좀 체계적인 글입니다. 자, 그런데 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경수필이죠. 일상적 내용이고, 성격은 예시적, 교훈적. 제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 주제,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깨달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도 그 의미가, 그 존재 의미가 있어요. 특징, 글쓴이의 경험에서 이야기에 실만일 거. 이게 뭐 수필이지 뭐. 수필의 특징이죠. 그리고 다양한 예가 있다. 자, 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가끔씩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야시장이니까 이제 밤시장이 되겠죠. 아마 이 사람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간다고 하니까 이 남대문 야시장은 굉장히 활력적인 그런 장소일 것 같아요. 좌판을 벌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사람, 남을 천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이씨름하는 사람. 자, 이렇게 열거했죠. 열거 또는 나열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도 막 신이 나요. 그리고 물고기처럼 직유법이 있네요.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자, 파닥파닥은 이제 음성 상징어인데 이런 걸 의태어라고 해요. 모양을 흉내내는 말.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 활력이 넘치네.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 이게 바로 뭡니까? 활력이죠. 활력이라고나 할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뭡니까?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좀 하찮다라고 느껴질 때 어디를 간다고요? 남대문 야시장.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나무다.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경험이죠? 물론 위에서도 남대문 야시장에 가서 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본 경험이 있어요.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자, 보세요. 요렇게는 사실이지, 그치? 이렇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수필은. 자,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물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자, 요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로미 열매를 먹은 경험.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켠 기분이었다. 그러고 나서 백록담이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자, 이것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쵸?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아주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좀 대단하다.
이렇게 건조하고 높은데 어떻게 이 물기를 머금고 있지? 궁금한 겁니다. 자,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관목, 자, 옆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숲이 생길 때 틀을 잡아주고 자연재해에 맞서 숲 전체를 지켜나간다.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원래 이 관목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나 숲에 좀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숲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 자, 교목은 쭉 뻗은 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 첫 번째 관목이죠. 그쵸? 얘네가 하는 역할은 숲의 어떤 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자, 이분 또 보호해주네요.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목의 역할 위에서 하나가 있었고 여기서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 자, 그래서 이만큼 4, 5에서는 이제 관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6번. 6.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자, 불모지. 풀이 없는 땅이에요.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흔히 잡풀 취급을 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 식물들이다. 자, 그러면 쑥, 억새, 고사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바로 위에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하는 주역이다. 녹화, 푸르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자, 그래서 위에 여기서는 쌀이나무와 고사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초석을 다진 후, 자, 초석은 이제 기초 바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반이 되는 돌들이 있어요. 돌판들. 이걸 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자, 요거는 뭐 의의나 했죠? 사람처럼 대하고 있네. 뭐 임무를 한다. 뭐 묵묵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나무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 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치. 도치는 단어나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깨달음이 되겠다. 그치? 깨달음. 그 세상엔 모두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지은이의 가치관을 또 파악할 수가 있죠. 가치관은 뭐냐면 어떤 게 더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치관이에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는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숲이 아직 안 끝났군요. 계속 봅니다.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일이 된다. 자, 위에서는 나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아래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세상 모든 것, 그렇죠? 세상 모든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자, 끝부분. 그런 나무를 보면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곤 한다. 역시 깨달음 나와 있네요. 내 삶도 소중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남들 보긴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자, 다짐이죠. 앞으로 난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다짐.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필이었고요. 자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스스로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 인식, 이거를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 다음 식물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글쓴이가 이 식물들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써보자. 자, 시로미, 쌀이나무 같은 애들은 역할이 있었죠. 그쵸? 예,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큰 나무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숲 주변부에서 자연재해에 맞서면 숲 전체를 지켜나갑니다. 이런 역할이 있었어요, 관목은. 그 다음에 이제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고사리는 쌀이나무와 같이 불난 자리를 녹화하고요.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 큰 나무들의 관목도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풀들도 다른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요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다. 그렇죠? 관목과 풀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따져야 되겠다. 밑에 있네요, 공통점. 거대한 교목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숲을 지킨다. 이게 관목과 풀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깨닫거나 느낀 점을 정리해 보자. 이거죠, 뭐 시롭이라는 식물을 알게 됐고, 관목들이 숲을 보호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불모지를 녹화하는 주역들이 쌀이나무, 고사리 같은 풀들이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자, 깨닫거나 느낀 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도 제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3.
자,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의 소감을 살펴보고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발견한 읽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요거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여가, 상상하는 재미, 다양한 지식과 정보, 삶의 의미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여학생은 나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은 내가 잘 몰랐던 나무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 특히 시로미는 처음 들어본 식물인데 나중에 한라산에 가서 열매를 직접 맛보고 싶어. 자, 얘는 디귿에 좀 가깝죠? 다양한 지식과 정보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을 테고. 다음 민재.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런 내가 쓸모없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인지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이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 뭐든지 열심히 살 거야. 얘는 리을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4번은 여러분들 개인적 활동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뒷부분도 이거 여러분들 직접 독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1-1단원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뭘 설명했어요? 바로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심 소재는 이동무의 책 읽기였고, 특징, 친근한 어조를 사용했죠. 그쵸? 그러니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방식이었고, 문답법이 있었어요. 문답은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책 읽기의 목적과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동무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필도리가 공부를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1-1단원 교과서 정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반드시 공부한 내용 노트에 정리하고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끝.